어젯밤 울산의 33층 높이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9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불을 끄는데 1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건 1년 만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있는 돼지 농장에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54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일부 독감 백신에서 하얀색 입자가 발견돼 제조사가 백신 61만 5천여 개를 자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17,000명이 넘게 해당 백신을 맞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짚어봅니다. 세종시에 근무하지도 않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탐사K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적이면서도 단순한 28개의 문자로 하루의 소식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데 감사하면서 한글날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젯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수백 명이 대피했고 연기를 마신 9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14분 33층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거세 쉽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44분 소방청은 소방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씨가 주변으로 날아가 인근 대형마트에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심하게 불에 탄 외벽 자재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화재 당시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새벽 1시쯤 고립된 주민 40여 명이 건물 옥상으로 올랐습니다. 또 일부는 피난 대피층으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새벽 3시쯤 건물 외벽에 붙은 불길이 잡혔지만 23층과 33층에서는 불길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2시간 뒤엔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53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완전하게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지 15시간 30여 분 만입니다. 밤새 주민 77명이 구조됐고 93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도중 몸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근처 숙소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0몇 층이다, 이제 10몇 층이다, 조금만 내려가면 8층이다 이렇게 계속 가족들 만나니까 그때 좀 긴장이 다 풀리면서 이제 목 아프고 눈 아프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소방청과 함께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언제, 어디서 불이 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때 건물 외벽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컸지만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박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건물 옥상과 창가에는 주민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가족들이 28층의 테라스에서 16명이 지금 구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과 코를 막은 채 맨발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 일부는 소방대원들에 이끌려 긴급히 구조됩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한때 33층 건물 전체가 불길에 뒤덮였지만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민 92명, 소방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93명 가운데 중상은 3명뿐, 90명은 연기를 들이마셨거나 가벼운 부상을 입어 경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였습니다. 불이 나자 낮은 층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12층 이상 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피난 대피층 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래도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고 또한 비상 계단을 통해서 쉽게 탈출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두 이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구조가 됐는데 비상구에는 방화문이 있어 화염이 차단되고 유도등을 따라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박한 순간 주민들은 서로 협력해 대피를 도왔습니다. 제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보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그 비상계단에 계신 분들을 같이 데리고 옥상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주민들의 협력과 침착한 대응,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헌신이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 참사는 막았지만 화재 진압이 늦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 꼭대기까지 번진 불을 끌 방법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준석 기자가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무서운 불길이 휩쓸고 간 주상복합 건물. 건물은 검게 그을렸고 뜨거운 열기에 창틀은 심하게 휘었습니다. 불을 다 끄는데 걸린 시간은 15시간 30분. 잡히는가 싶던 불길은 오늘 오전 6시쯤 18층에서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 33층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고층에서 불씨가 되살아난 탓에 소방대원들은 진화에 진땀을 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헤드가 다 터져서 옥상 수조에 그 물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열기로 인해 가지고 그 화재 진압 대원과 구조 대원이 부산과 서울, 경기 등에서 더 높은 사다리차를 동원하고 헬기를 본격 투입하고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서는 15시간이 넘게 불씨가 남아 연기를 뿜었습니다.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70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70m 이상의 고층은 화재 진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울산에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고작 53m짜리가 전부입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 높이가 113m였는데 중간층 이상까지 닿는 진화 장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건물벽을 덮은 알루미늄 복합 패널은 쉽게 불이 붙어 땔감 같은 역할을 한 것도 진화 작업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알루미늄 보드 뒤에 PE 보드가 받쳐주고 있어요. 이 PE가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PE 보드가 연소 확대가 되면서 2010년 부산 해운대의 우신골든 스위트 화재 이후 정부는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제를 쓰도록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2009년 4월 준공돼 법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축산농장에서 발병한 이후 꼭 1년 만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돼지 농장과 축산시설에는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돼지 농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방역 차량들은 쉴 새 없이 인근 도로와 시설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농장 안에선 땅을 파는 작업으로 바쁩니다. 돼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 농장은 지난 7일 돼지 8마리를 강원도 철원에 있는 도축장에 팔았습니다. 이튿날 8마리 가운데 3마리가 죽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죽은 돼지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습니다. 하루 개로 시켰는데 밤새 죽은 거죠, 밤새. 폐사가 났으니까 도축을 중단을 시킨 거죠.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것은 지난해 이후 꼭 1년 만입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사육돼지가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냥 맑은 풀의 날벼락이죠. 도관 이동도 힘들고 우선 첫 번째 화천에는 인프라가 없는데. 방역당국은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를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고 울타리를 치는 등 방역망을 촘촘히 짰지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폐사체에 대해서 수급 검사도 열심히 하고 또 소각 처리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멧돼지든 뭐 집돼지든 관리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방역당국은 발병 농장과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 2곳에서 사육돼지 2,4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있는 돼지 농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에는 오늘 새벽 5시부터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1년 만에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발병했지만 그 전부터 징후는 뚜렷했습니다. 다시 돼지 사육을 준비하던 농가들 시름이 깊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0월 9일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더 이상의 사육돼지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매개체로 알려진 멧돼지 감염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700구가 넘는 멧돼지 폐사체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고 이번에 발병한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만 40%가 넘는 290마리의 멧돼지가 최근까지 집중 발견됐습니다. 울타리 등 방어막을 구축했다곤 하지만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확률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방제기와 소독 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최근 야생 멧돼지 발생 지역 인근의 도로와 하천, 축산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처 도축장에서 돼지 폐사체가 처음 발견된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가는 차량과 인원이 많은 곳인 만큼 추가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농장의 차량이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도축장에서 발생했을 때는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될 우려가 상당히 농장보다 커집니다. 새 돼지를 농가에 들이는 재입식을 준비해온 농장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실감이 좀 크죠.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데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작년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 같고. 양돈 농가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철저한 방역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를 묻어놓은 매몰지가 전국에 7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몰지의 출입 차단 시설이 허술해 이 가을철 등산객이나 야생동물이 드나들게 되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유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야산입니다. 어른 키만한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바닥엔 석회가루도 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묻힌 곳입니다.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와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거예요. 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 사체 3구가 발견된 강원도 춘천의 야산. 가축 전염병 발생지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체 발견 지점엔 바닥에 비닐 띠를 깔아놨을 뿐입니다. 야생동물은 물론이고 등산객들도 드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발이라든지 차량 바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인근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화천군에 있는 매립지도 상황은 별다르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팻말은 있지만 출입 차단 시설은 허술합니다. 멧돼지가 매몰된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건 이 가느다란 비닐 띠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어른 손가락 굵기만한 나뭇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강원도 내 ASF 발생 시군 6곳 가운데 매립지를 철제 울타리로 차단한 곳은 철원군 단 한 곳뿐입니다. 다른 시군들은 찢어지기 쉬운 비닐띠로 출입 금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들고 가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설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사고라든지 혹시 모르는 그 사고 때문에 전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매몰지는 700군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가 길게는 6달 이상 살아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매립지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온에 독감 백신이 노출되면서 정부가 48만 명분의 백신을 수거했는데요. 이번에는 독감 백신에서 하얀 덩어리가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사에 자진 회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된 독감 백신입니다. 백신은 투명한 액체여야 하지만 하얀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런 하얀 입자가 보이는 백신이 보고된 건 지난 6일 경북 영덕의 한 보건소에서였습니다. 긴급 수거 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 콜드체인 분석, 해당 업체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덩어리가 백신 안에 항원 단백질이 응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항원 단백질은 우리 몸에 주사됐을 때 항체가 형성되도록 면역을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백신을 제조하거나 용기를 제조하는 이러한 과정 중에 사용되는 약물, 또 산이나 또 실리콘 처리의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러한 응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문제가 된 백신은 한국 백신이 생산한 코박스 플루 4가 PF주였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4개 제조단이 모두 61만 5천 개에 대해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회수 대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7,812명. 안전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상온 노출 독감 백신에 이어 독감 백신 생산과 유통 과정에 또 한 번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변성이 되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식약처는 해당 백신을 맞고 이상 사례가 보고된 건 국소통증 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한글날인데 이 한글보다는 광화문 집회가 열리느냐,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가 더 관심거리였습니다. 광화문 일대에는 경찰 차량으로 에워싸는 차벽이 다시 등장했는데 이 도심 집회가 금지된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통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경찰 차량들이 광화문 일대 도로변에 줄지어 멈춰서 있고 인도에는 곳곳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도심 집회가 금지되면서 경찰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시청 앞 광장 일대까지 이른바 차벽을 설치한 겁니다. 다만 개천절과 달리 투입된 차량을 줄이고 보행자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시민들 불편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이제 내렸는데 조금 통제가 된 거죠, 상황이. 그래서 계속 돌아가라고 하시고 길도 계속 막혀 있고. 지난 개천절과 비교하면 통제 수위는 다소 느슨해졌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선 경찰의 검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아니면 광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아예 광장 안에 못 들어가요. 이쪽으로 완전 출입이 안 돼요. 기자분 아니면 출입이 안 돼요. 보수단체들은 법원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허가하지 않자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바꿨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조치를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분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 정치 방역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허가한 소규모 차량 시위대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집 주변을 돌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불가피한 조치를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국내 발생은 3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게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이 많았죠. 그에 따른 감염 여파에 방역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례 6건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 간 모임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북 정읍의 한 마을.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마을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에서도 일가족 식사 및 지인 모임으로 분류된 집단 감염 사례로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연휴 기간 이동을 통해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파악된 것만 6건입니다. 경기도 화성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에서 경남 지역을 찾았다 어머니가 감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동했다가 확진된 사례도 각각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전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평가를 확정하기는 이런 시기입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방문자와 가족을 포함해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4명이 늘어 총 11명이 확진됐고 부산에서는 기존 사상구 일가족 사례와 방문 주사의 연관성이 확인돼 관련 확진자만 총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문 주사를 시술을 하셨던 그분이 이 사상구 일가족의 지표 환자를 이제 주사 시술하셨던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 지표 환자로 가족 내 지표 환자로부터 다른 가족 4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을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감염 확산 추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레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한글날 집회와 관련한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며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아파트 특별 공급을 둘러싼 특혜에 대해 KBS가 연속 보도를 했었죠. 이후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공 아파트만 받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폐해를 없애겠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특별 공급을 둘러싼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도 않았거나 지금은 세종시를 떠난 기관 종사자까지 대거 특공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탐사K 김성수 기자입니다. 세종시 소담동의 16,800여 제곱미터 부지. 한국전력공사는 이 땅에 중부건설본부 등 지사 3곳이 들어서는 세종통합사업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쯤 입주를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땅도 파지 못했습니다. 공사 입찰이 부당하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세종통합사업이라고 하면서 중부권이 다 올 수도 있다. 어쨌든 계속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언제 이전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도 한전 직원들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 아파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2017년 부지 매입과 함께 특공 대상에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특공 분양에 당첨된 한전 직원이 188명입니다. 그중 2명은 퇴직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전을 전제로 분양을 했는데 이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원인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을 취소하든지 해야 됩니다.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받은 특공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제 특공 대상 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당초에는 부지 매입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착공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전 측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기준에 맞게 분양받은 것이라며 특별 공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더기로 특공 아파트를 받은 뒤 세종을 떠나버린 기관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로 재편되면서 2016년 세종으로 이전한 해양경찰청, 2018년 다시 독립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인천으로 복귀합니다. 세종에 머문 기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은 158명. 특히 이 가운데 24명은 2018년 1월 특공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인천 복귀가 사실상 결정돼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역시 실거주 목적과 무관하게 아파트만 챙긴 겁니다. 청약을 신청하고 결정나는데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월 달에 바로 응모로 결정난 게 아니라 보통 발표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현재 세종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KBS가 확인한 것만 399명입니다. KBS 시사기획창은 내일 밤 8시 5분 행복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편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간 특공아파트 분양과정 전반의 폐해를 집중 조명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주요 은행의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들의 모습과 유명무실한 재발 방지책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은행장과 간부들이 자회사 임원 등으로 자리를 옮겨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2017년 자리에서 물러난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 올해 3월 대법원은 채용 비리가 인정된다며 2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 전 행장은 형기 만료로 이미 지난해 9월 석방된 상태.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석방된 다음 윈피NS라는 회사의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우리은행 자회사로 경비용역, 사무기기 관리 등을 하는데 매출 대부분이 우리은행 사업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이 전 행장이 연봉 2억 8천만 원에 차량과 기사도 제공받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인사 책임자급이었던 간부 A씨도 같은 회사 고문으로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다른 두 간부도 카드사 임원 등으로 옮겨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그널입니까? 우리 그룹에서는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우리가 뒷배를 봐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그룹에서는 채용비리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다는 겁니다. 채용 비리를 개인의 부정 행위로 몰아가는 관행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 은행은 공정하게 채용을 하는 곳인데 네가 이걸 방해해갖고 너를 처벌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자체의 책임이 본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은행 측은 이전 행장 등의 거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며 다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모두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내일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입니다. 내일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등장할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연설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5년 전 10월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외신 기자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수만 명의 북한군 장병이 김일성 광장을 행진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개발 중이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하며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동지들,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의 위력은 무진막강한 혁명무력을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북한이 내일로 다가온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미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인 올해 북한이 당 창건 기념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 정부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열병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략 무기들을 이렇게 무력 시위할 걸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ICBM과 이동식 발사 차량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할 거란 분석입니다. 고강도로 나올 때는 실제로 쏘거나 실험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저강도 이렇게 시위, 위력의 어떤 과시 이런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열병식에 참석해 직접 연설을 한다면 어떤 내용의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세계 식량 계획으로 결정됐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기구죠.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는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202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기아 퇴치와 분쟁 지역 평화 개선, 전쟁과 분쟁의 무기로 기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특히 세계 식량 계획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항하는 인상적인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As the organization itself has stated, until the day we have a vaccine, food is the best vaccine against chaos. 지난해 근래 가장 많은 1억 3,500만 명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코로나19로 기아 희생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인도주의 기구로서 세계 식량 계획의 활동은 빛났습니다. At the same time, while we're dealing with COVID-19 pandemic, we're also on the brink of a hunger pandemic. 세계 식량 계획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도 25년 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임신부와 보육시설 어린이 등 북한 주민 54만 5천 명에게 영양과 생계 지원을 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또 간접적인 대북 지원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1,63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세계 식량 계획에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남북 협력 기금 119억 원을 공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대변인은 수상 소식에 영광이고 대단한 성취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막말부터 개인 비리까지
국회의원이 무리를 빚으면 국회 스스로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21대 윤리특위가 지난달 가동됐는데 현재 민주당 의원 4명이 국민의힘에 의해 제소됐습니다.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카카오 들어오라 하시회 윤영찬 의원, 추미애 장관 아들 부대 당직 병사를 단독범이라 부른 황희 의원, 야당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장경태 의원인데요.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들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의 윤창현 의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자료가 통보된 조수진 의원이 대상입니다. 또 피감기관에서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은 단 한 명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윤리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망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전 의원.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비밀 자료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모두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결론 없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47건. 그러나 실제 징계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징계안 245건 가운데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딱 한 건. 18대 국회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강용석 당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상정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 결국 30일 국회 출석 정지로 수정 처리됐습니다.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1년 동안은 특위가 아예 없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상설이던 위원회를 활동기한이 정해진 비상설로 바꿨는데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21대 국회는 다를까? 임기 시작 석 달 만에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나 2주 넘게 다음 일정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 결정 전 자문을 듣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징계안 논의는 물론 100건이 넘는 의원 겸직 신고와 영리 업무 종사 신고 20여 건도 심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회가 자정 기능을 확보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진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정의당 새 대표에 김종철 전 선임 대변인이 선출됐습니다. 김종철 신임 대표는 과감한 의제 설정을 통해 선명한 진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였습니다. 정의당 신임 대표에 김종철 전 선임 대변인이 선출됐습니다. 배진규 후보를 제치고 결선 투표 득표율 55.57%로 당선됐습니다. 거대 양당이 만들어 놓은 의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정당처럼 인식됐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김 신임 대표는 1999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선임 대변인 등을 거쳤습니다. 선명성과 대중성의 맞대결 구도였던 이번 결선 투표 결과는 보다 선명한 진보 정당을 바라는 당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신임 대표는 이번 결선 투표 과정에서 김종민 전 후보와 손을 맞잡으면서 진보 정체성 강화를 공고히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민주당 이중대라는 꼬리표를 거부하며 양당 구도 타파를 시사했습니다. 정의당이 내놓는 의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양당은 긴장하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이어 기본자산제, 소득세 인상을 통한 재분배, 국토균형 발전 등 의제 선점도 약속했습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관철시켜 낼 것입니다.
노회찬, 심상정을 이을 새 인물 찾기를 다짐해온 정의당.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신임 대표에게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글날인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한 한글의 꿈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한글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함께 만물의 공존과 조화, 상생의 세계관이 깃들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글을 익혀 기적 같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열었고 문화를 일궈 세계 속으로 나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만드는 정책에 어려운 외국어가 많아서 얼핏 들어서는 뭔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책의 혜택을 못 받아 허비되는 불편 비용이 해마다 28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 PC팜, 리빙랩 네트워크, 놀일터 메이커즈. 경상남도가 외국어들을 한데 모아 붙인 새로운 정책과 사업 이름입니다. 리빙랩 네트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마트 PC팜은 최첨단 가두리 양식, 리빙랩은 생활 실험실, 놀일터 메이커즈는 이를 놀이처럼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설명 자료를 읽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용어도 마찬가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 크리에이터와 메이커 스페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같이 외국어 일색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명은 국비사업 형태로 자치단체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플랫폼을 하고 어디서는 또 다른 순화된 용어를 쓰고 하면 용어 통일도 잘 안 되고 정부에서 하니까 그 따라서 쭉 가는 거죠. 저도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어 표현 3,500개를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3분의 1인 1,000여 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어기본법과 자치단체 조례에는 외국어 등을 되도록 쓰지 말고 우리말을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공공기관의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면 한 해 285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현입니다. 세종대왕의 능인 영릉이 6년 동안의 정비를 마치고 오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 왕릉의 양식에 맞지 않았던 시설들은 철거되고 예법에 맞게 복원됐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조선의 문자요. 전국 관아와 향학을 통해 속히 보급토록 하라.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국내외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반포한 세종대왕. 숱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능은 원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인근에 있다가 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위치인 경기도 여주로 옮겨졌습니다. 세월에 따라 옛 모습을 잃어가던 세종대왕릉은 574돌 한글날인 오늘 6년간의 정비사업 끝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과 왕비 소헌 황후의 릉입니다. 자랑스러운 세계 유산입니다. 이번 정비 사업으로 세종대왕 릉에는 과거 전란으로 소실됐던 제사를 위한 시설, 제실도 원래 자리에 복원됐습니다. 1977년 건립된 유물전시관인 세종전과 휴게소는 미관상 이유로 철거됐고 대신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이 들어섰습니다. 왕의 혼령이 이용하는 길인 한 개의 향로와 사람이 지나는 길인 두 개의 어로도 능의 원래 모습대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습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능 옆에 설치했던 탐방 계단도 없앴습니다. 함께 정비에 들어갔던 효정대왕릉도 발굴 조사를 거쳐 연모터를 새로 확인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1970년대에 정화 사업, 성역화 사업으로 조금 관광지화된 점이 있었어요. 발굴 또 각종 기록을 복원해서 제대로 된 능제, 원래의 법규대로 제대로 살린 겁니다. 지난 5월부터 일부 권역이 공개된 세종대왕릉과 효정대왕릉은 앞으로는 복원된 제시를 포함한 전체 권역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여파로 문을 닫게 된 곳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승무원들이 신기 편한 구두를 만들어 온 구두 장인의 이야기인데요. 문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촌의 한 구두 가게. 황판성 사장은 오늘도 5평 남짓한 가게에 문을 엽니다. 27년 동안 구두 수선을 해왔고요. 이대 신촌에서만 20년 구두 판매를 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바리편에 특히 항공사 직원들이 많이 찾았고 입소문이 나면서 이른바 승무원 구두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정답표. 하지만 손님들이 황 씨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건 이번 주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사의 신규 채용이 감소하면서 이곳을 찾는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고 황 씨가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겁니다. 실습도 공항으로 원래 가는데 못 나가고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어제 바로 와서 마친다고 했어요. 10명, 아무리 못해도 5명 이상 오셨는데 올해는 아예 한 달에 몇 명밖에 안 오기 때문에 항공업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좀 손님들이 더 안쓰럽죠. 임대료 때문에요.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지원금도 모두 받았지만 몇 달 전부터는 임대료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요. 집에 생활비를 못 주니까. 곧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손님이 줄을 이어 가게는 간만에 활기를 띱니다. 왜 관두시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황 씨는 남은 구두를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은 한 10년은 더 할 수가 있었는데 한편으로 마음 아프고 우리 단골분들한테 죄송하고.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안전 유지와 범죄 예방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크게 늘면서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일이 큰 과제가 되었는데요.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이 작업에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로 접근하는 한 사람. 화면에 성별과 복장이 표시됩니다. 담장을 잡고 넘어가려고 시도하자 침입이 단축되었습니다. 경고음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CCTV 9대의 영상이 한꺼번에 표시됩니다. 이른바 그물망 감시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CCTV를 클릭하고 회전하면서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CCTV를 한 화면에 동시에 띄워서 어디로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경보를 울리고 CCTV를 조작하는 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즉 AI입니다. 선별 관제 시스템은 이런 학교 앞이나 범죄 취약구역 등에 우선 적용됐는데요. 종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CCTV를 돌려봐야 알 수 있던 것을 이젠 AI가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범죄와 유사하다라고 판단되는 영상을 관제위원한테 제공을 하고 이제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CCTV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촘촘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AI는 범죄 유형을 학습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광역 거점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명 예슬이 해진 사건이었는데요. 안양시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과 또 시민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정말 CCTV를 촘촘히 잘 구축했고. 이렇게 늘어난 방범 CCTV가 안양에만 5,249대. 한 명당 500대씩 맡았던 관제 요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감시 기술이 앞으로 더 보편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전통 종이인 한지가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선 쓰임새가 갈수록 줄면서 힘겹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작업장. 장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당나무 껍질을 삶고 세척하고 표백한 뒤 저어주고 종이를 뜨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지 한 장 나오기까지 손이 100번 간다고 해서 한지를 백지라고도 합니다. 염색을 해서 뜨면은 색한지가 나오고 그걸 하얀 걸 그냥 뜨게 되면 흰 종이가 나옵니다. 물기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건조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한지의 우수성, 문화 강국에서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한지가 문화재 보건용 용지로 적합하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건 과정에서 한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전엔 일본 종이인 화지가 주로 쓰였습니다. 높은 연구성이 있고요. 견고한 부분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치수 안정성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보건중앙연구소는 지난 8월 전주 한지를 문화재 보건 용지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이처럼 한지가 세계에서 각광받을 정도로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사양길이라 할 만큼 어둡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곳은 전국에 20여 곳만 남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뿐입니다. 과거에는 문풍지나 벽지로도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공예와 서예에 쓰일 뿐 팔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줘서 좀 우리 그 한지를 질도 높이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좀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지류문화재는 위대한 종이 한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에서 한지의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지의 쓰임새가 더 확장되어 한지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패럴림픽도 연기됐습니다. 특히 이번 패럴림픽에서는 태권도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요. 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김원장 특파원이 전합니다. 방콕에서 차로 5시간, 프라추업 키리칸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선수들 모두 혼자서는 운동화 끈을 매지 못합니다. 태국 장애인 태권도팀이 만들어진 게 벌써 3년. 19살의 관 선수는 지난해 유럽 선수권에서 3등을 하면서 이미 도쿄 패럴림픽 출전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ตอนนั้นต้องบอกว่ากระทบกับจิตใจมากค่ะเสียใจมากคือเราไม่รู้ว่ามันจะหายเมื่อไหร่แล้วจะได้แข่งไหม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 탄바 선수는 15살 때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패럴림픽 예선전마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절망 끝에 찾은 태권도라는 희망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เราเลิกเล่นกีฬาเทควันโดคนพิการไปแล้วครับเราก็จะไปทำงานแบบคนปกติอย่างเงี้ยมันยากลำบากครับทางที่ดีสำหรับผมที่สุดตอนนี้คือกีฬาเทควันโดครับ 이들을 이끄는 신영균 감독. 무에타이의 나라 태국 정부를 설득해 장애인 태권도 협회를 정식 단체로 등록시켰습니다. 자기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는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됐고 못 뛸 줄 알았는데 뛰게 됐고. 교민들과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멀리서 선수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 태권도 용품과 함께 자신의 한글 이름이 적힌 검은 띠를 선물 받았습니다. 장애인 태권도는 내년 예정된 도쿄 패럴림픽뿐 아니라 2022년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브라추업 키리칸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